안녕하세요. 이상무입니다. 그 사실 오늘 제가 비전과 가치를 포함한 사업 설명을 맡았는데 금방 그 강의했던 우리 이강 리더를 보면 사실은 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강 리더의 아빠거든요. 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이강 리더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대학도 안 가겠다고 하고 아메이 사업 하겠다는 투신한 그 딸아이를 그대로 지지하고 믿고 이 사업 같이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 지인들한테 사업을 전할 때 저한테 굉장히 그 강력한 동기와 프로모션이 돼요. 이강 리더가. 큰 아이는 뭐예요? 작은 아이는 뭐예요? 이런 얘기 나누잖아요. 우리 딸아이 아메이 사업해. 어?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 강의 제목을 인생 2회차라고 썼습니다. 이 드라마 보신 분 많이들 보셨죠? 이게 송중기가 나오는 드라마였는데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방영이 JTBC에서 됐었고 이게 처음 시작할 때랑 다르게 횟수를 거듭하면서 이 시청률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높아졌다고 해요. 근데 저게 왜 시청률이 높았을까? 송중기가 나와서 그것만은 아닌 것 같고 저게 일종의 대리만족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저 주인공이 굉장히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렵게 살던 성장한 청년인데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잘 사는 줄 알았죠? 근데 거기서 어떤 사고를 당해서 죽어요. 그리고 재벌집의 막내 손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상상 하지 않으세요? 어릴 때 한 번쯤 그런 상상 하잖아요. 부모님한테 막 혼나고 나면 우리 부모는 나를 주워왔을 거야. 그리고 거울을 쳐다보면 아닌갑다. 너무 닮았다. 이런, 이렇게 되돌아오고 현실 자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반복하죠. 사실은 누구나 그런 상상과 로망이 있지 않았을까? 나한테 다른 삶이 주어진다면. 사실은 저 드라마를 이제 중견 히트를 기록했던 게 그런 보통 사람들한테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욕구, 욕망, 그것을 건드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드라마 뒤에 영화를 끌고 왔네요. 1987이라는 영화 포스터죠. 저게 사실은 영화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제가 1987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87 학번은 아니고요. 대학을 좀 늦게 입학을 했습니다. 87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세상에 나왔는데 학생은 아닌데 좀 막막했어요. 제가 이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86년 12월에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 돌아가신 바로 몇 달 뒤에 제가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 세상에 나왔는데 아버지는 이제 중학교 때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사실은 좀 막막한 상황이었죠. 막막한 20살을 맞았고 근데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열심히 살아서 97년을 맞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이영란 리더가 보이는데 저기 한 사람 더 있어요. 이게 누군지 아세요? 꽃 화동 여기 조은아 리더입니다. 네, 저게 97년도 사진이고요. 그러니까 보면 느낌이 사진 느낌으로 보면 이해가 되시죠. 야외에서 찍었는데 관객 그 하객들이 사진을 촬영하러 온 하객들이 다 인상을 찌푸리고 있죠. 그러니까 햇빛을 받아서 저게 사진을 찍을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부득이 저 장소에서 찍을 수밖에 없었고 저게 학교입니다. 제가 졸업한 대학 교정이고요. 옷을 저렇게 입은 것도 정말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돈이 없어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학교 강의실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후배들한테 일하라고 시켰고 학교 식당에서 밥 먹었고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참 이영란 리더도 대단해요. 지금 지나고 생각하면 정말
늘 저렇게 반응합니다. 정말 가진 건 모두 쪽밖에 없는 남자하고 살겠다고 덤볐는데, 근데 이제 지나고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 시절은 굉장히 자신만만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 87년도부터 저는 어쨌건 밥벌이를 해야 했으니까, 제가 87년도에 처음 아르바이트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시급 500원이었습니다. 시급 500원이었고요. 97년도에 제가 시급이 25,000원이었어요. 50배가 뛰었죠. 예, 물가가 50배 뛴 건 아니었으니까 제가 뭔가를 일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 10년간에 저는 굉장히 많은 일이 저한테 있었는데,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난 했다고 자부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 시기에 그 대기업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뭐 삼땡, 뭐 L땡 이런 대기업에 입사해서 공대 졸업하고 이런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제가 한 1.5배에서 2배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만했죠.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지만 난 앞으로 잘 살 수 있게 될 거야.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만만했고, 그런 자신감으로 사실은 결혼하자고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또 처갓집 찾아가서 얘기도 할 수 있었고, 아무튼 그랬던 화려한 기억입니다. 자, 또 10년이 지났어요. 2007년입니다. 2007년에 뭐가 나왔죠?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저 요만한 손바닥만한 기계를 들고 나와서 캘리포니아에서 자랑을 합니다. 자, 나는 이런 기계를 만들었어. 기존의 아이팟에다가 그 전화기 기능을 담아서 아이폰 1세대가 나온 때입니다. 2007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2007년에 어떤 상황에 있으셨습니까? 저는 한창, 그러니까 저한테도 2007년은 약간 뭐랄까, 그 수입에 있어서는 크라이막스였던 것 같아요. 가장 제가 이제 뭐 수입을 잘 벌던 시기였던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도 한창 이제 커가면서 우리 큰아이, 둘째아이, 사나와 강이가 태어나서 잘 자라고 있었고, 저 때 결혼 10주년 여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이렇게. 그때 결혼 여행도 했고, 캠핑카 여행도 가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질렀죠. 아, 가! 뭐 이러고. 그리고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여기는 사진이 없죠. 네, 사진이 없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진을 찍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암울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시점에서 결혼한 지 20년이 되고, 현실 자각이 그렇게 된다는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을 반추해 보면서 20년을 정말 내가 놀지 않고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어?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 그래프를 보죠. 근데 저기 보면 경제적 정년이라는 게 보이고, 경제적 정년을 넘어서면 지출 곡선이 수입 곡선보다 커진다. 이런 그래프예요. 근데 글쎄요, 제가 나이가 여기서 많은 편이죠. 저보다 많은 분들도 느끼셨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던데요. 저게 완만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수익 곡선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특히나 이렇게 직장에서 명퇴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 놓이면 저거는 뭐 급전직하죠. 완만하게 떨어지는 수익 곡선 아니에요.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건 진짜 저 때 상황, 2017년에 제가 우리 나이로 50대 진입하고 큰아이가 대학에 진학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느낌이 이랬어요. 진짜 이번 생은 망했다. 돌이킬 수 없다. 이거 어떻게 뒤집을 수 없잖아요. 내가 그동안 해오던 일에서 다시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어요. 나이는 들어가고 한창 잘 나가던 시절에 저를 떠올려 보면 인기도 있었고, 강의를 하면 뭔가 이렇게 다른 학생들도 많았고 찾는 곳도 많았죠. 근데 사실은 나이가 많아지면서는 그런 게 현저하게 줄어들죠. 저를 찾는 곳도 줄어들고. 참 이게 재밌는 게, 기억을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기억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그 기억이 납니다. 이제 이번 생을 망했다 그러던 시기였고요. 당연하게 그 시기에는 부부 싸움도 잦았고 가정 분위기도 되게 안 좋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11년도, 12년도에 가평으로 이주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가평에 이주하고 나서는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4시간 정도 되니까 거의 집에 가면 우울 모드예요.
피곤해 찌들 때도 쪄들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운전 1시간 반에서 집에 가면 거의 이제 파김치가 돼 있는 상태니까 말시 혼자 앉아서 막걸리 한 병 넣고 그냥 하루를 달래고 그렇게 그냥 기절하듯이 잠드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 되게 우울한 상황이었는데 저 장례식장 사진은요. 제가 저길 찾았다는 게 아니고 되게 재밌는 저한테 재밌는 기억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영란 리더가 저희 아내가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간대요. 친구 아버지 누구? 그랬더니 청주까지 간대요. 가평에서 청주까지. 굳이 청주까지? 부조만 보내고 말지? 누군데? 그랬더니 우리 아들 친구 엄마래요. 당신도 알잖아 옛날에 성함 엄마라고 해. 사실은 그때는 이렇긴 하지만 남편들은 아들 친구 이름 다 모릅니다. 성함 엄마인지 성운 엄마인지 뭐 성춘이 엄마인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성함 엄마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그날 제가 그랬어요. 굳이 청주까지 밤에 이 밤에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청주까지. 그래서 그날 그냥 거기다 이제 계속 뭐 반대를 하면 다툼이 되니까 알아서 갔다 와. 아무튼 그날 굉장히 밤늦게 들어왔나 새벽에 들어왔나 하여튼 거길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 장례식장이 우리 김나영 리더님 부친상 당한 장례식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가평으로 이사 가서 왕래가 없이 지냈는데 그게 참 묘하죠. 거기는 가야 되는 거예요. 늘 연락을 하고 지내거나 이런 건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거기는 가야 되는 그런 친구였던 거죠. 근데 거기를 이제 갈 때 그 친구 엄마가 이제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는 저게 저희 집에서 제가 본 것들이에요. 저는 저게 아메이 제품인지 몰랐어요. 샴푸는 저게 없으면 안 됐어요. 우리 영란 리더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샴푸 다른 거 쓰면 난리 나요. 다른 거, 그때 이제 이런 거죠. 한 번은 주문하기가 머니까, 그냥 슈퍼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사다가 한 번 쓰잖아요. 버려요. 급해서 한 번 썼다가도, 이거 역시 아니었어. 그러니까 결국은 저 샴푸는 저희 집에는 언제나 그러니까 다른 걸로 제품 체지가 안 되는 제품이었고, 치약을 받고요. 제가 샴푸랑 치약을 크게 그려놨죠. 디시드랍스는 핵심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디시드랍스 없으면 안 돼요. 이영란이도 설거지를 고무장갑 끼고 못해요. 그런데 다른 퐁퐁 스튜디오를 쓰면 습진이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주방세제는 저거를 써야 됐습니다. 다른 것들은 작게 제가 그려놨잖아요. 더블 X를 제가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집에 있었는데 버렸던 것 같아요. 안 먹고 버렸던 것 같아요. 귀찮다고. 야, 뭐 이렇게 많어? 이러면서. 그리고 김치를 저 종갓집 김치를 먹었는데 저는 저게 슈퍼에서 사는지 아메에서 사는지 알 수 없잖아요. 집에 김치가 있었던 거죠. 근데 맛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슈퍼에서 제가 종갓집 김치를 사다 먹어보면 맛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지난번 그것도 종갓집 김치인데 맛이 달라? 그거 달라. 설명 안 해주죠. 그런데 그 장례식장을 갔다 온 이영란 리더가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메이 사업을 하겠다는데 슈퍼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슈퍼 사업. 아니 아메이 사업을 하는데 슈퍼 사업은 뭐예요? 슈퍼 사업은. 좀 이상하다네. 슈퍼 사업을 한다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을 하겠대요. 더 이상하잖아요.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거래요. 내가 아메이 온라인 쇼핑몰에 회원 가입을 하고 회원 번호를 받으면 그 회원 번호가 나의 쇼핑몰 번호고 그 나의 쇼핑몰 번호를 시작으로 해서 가상의 네트워크를 만든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인터넷 환경에서 우리가 G마켓이든 옥션이든 이런 걸 써봤잖아요. 써봤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내가 회원가입을 해서 물건을 산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저게 사업이 된다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무지. 저게 이해가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메이 비즈니스를 다른 것보다 미팅도 안 가봤고요. 수익 구조 먼저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제가 접속한 의식의 흐름대로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걸 보여주더라고요. 캐시백을 받는데요. 그렇게 해서 내가 네트워크를 만들면 회원가입을 이제 많이 받고 소비자들을 많이 회원가입을 시키고 내가 그 내 회원번호로 출발한 그 네트워크를 막 만들면 이렇게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다가 그러면 60만 점 넘으면 6%, 120만 점 넘으면 9%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구나. 그래서 다단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랬죠. 1000만 점을 넘으면 독립을 한다는데 1000만 점이 최고 구간이랬는데 1000만 점을 어떻게 넘어? 그랬더니 이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내가 혼자 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소비를 그룹 포인트를 모아서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이제 그려서 이제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영란이가 일식이한테 회원가입을 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일식이가 이놈이한테 전하고 이놈이가 삼도레한테 전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그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영란의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이 네 명의 회원이 다 영란의 네트워크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네트워크면 저게 PV 지금 사용한 사람들이 삼도리는 20만 점을 썼고 이놈이는 5만 점을 썼고 일식이는 15만 점을 썼고 영란이는 20만 점을 썼는데 삼돌의 그룹 점수가 20만 점이고 이놈의 그룹 점수는 25만인데 자 올라가면서 합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영란의 그룹 점수는 60만 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막 이렇게 해서 막 많아지면 나로 인해서 출발한 회원들이 많아지면 내 그룹 점수가 높아지는 거구나. 네, 거기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거기까지 이해를 했고 자 그러면 캐시백은 그랬더니 삼돌의 보너스는 6,000점이래요. 20만 점이니까 저 3%를 곱해서 6,000점. 그 다음에 이놈이는 7,500점인데 삼돌이 거를 빼줘야 된대요. 최종 소비자 거를 빼줘야 되기 때문에 1,500점이래요. 그래서 일식이는 4,500점이고 근데 이제 영남부터는 60만 점이 넘으니까 구간이 달라져서 6%로 구간이 달라지니까 갑자기 24,000점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브레이크를 걸죠. 거봐. 나 이럴 줄 알았어요. 결국은 상급자로 올라갈수록 유리해지는 거잖아. 결국은 윗대가리가 다 먹는 거 아니야. 응?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 그럼 무조건 윗대가리가 다 먹을 것 같아? 그렇게 돼 있잖아. 구조가 올라갈수록 6%에서 19% 되고 12% 되고 올라갈수록 윗사람이 유리한 거네. 그랬더니 그 다음 장표를 보여줍니다. 이런 그림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돼서 마찬가지로 영희, 영숙 두 회원을 가입시켰는데 영희와 영숙은 똑같이 6,000점씩을 받았어요. 아까랑 똑같이. 그리고 영란은 24,000점을 받죠. 아까랑 비슷한 구도죠. 비슷한 방식입니다. 영란은 24,000점을 받았는데 그러면 나한테 전달한 영미는 어떨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수를 계산해 보니까 이상하다? 24,000점이 안 되네. 12,000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지? 다시 해봤어요. 이상하다. 위에 사람이 더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건 아니구나. 무조건 윗사람이 유리한 구조는 아닌 거구나 라고 오해를 한 단계 풀었습니다. 한꺼풀을 풀었습니다. 한꺼풀을 풀고 이게 확장이 된다고 하죠. 이게 이렇게 확장이 되는데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 영란이 1,000만 점을 넘는 때가 온대요. 근데 자연스럽진 않겠지만 가능은 하겠다. 1,000만 점이 넘는 시점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3번 하면 GP, 6번 하면 PT가 돼서 정식 사업가가 되고 본사가 인정하는 세미나를 가고 어쩌고 한다고 하는데 대충 이제 그건 눈치가 채졌어요. 뭐냐면 저거를 한 6번 정도 한다는 거는 이 네트워크가 안정돼서 굴러간다는 의미이겠구나. 그래서 본사가 이걸 정식 사업가로 인정한다는 얘기겠구나까지는 이제 좀 이해를 했습니다. 거기까지 눈치를 챘고 1년 내내 하면 파운더스 PT라고 하길래 저거는 안정적이라는 얘기네. 1년 내내 1,000만 점이 넘는다는 얘기는 1,000만으로 머물지는 않겠구나 하는 상상까지는 하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수익 구조를 들으면서 이 상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게 실제로 어떻게 그려지겠구나, 현실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겠구나, 그 네트워크가 실제로 가상의 네트워크로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상상력이 나의 행동을 결정짓게 하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PT가 되고 파운더스 PT가 되면 영숙, 영희, 영자가 나의 첫 번째 내가 회원가입을 했던 그 소비자들도 나도 해보고 싶어. 그래서 같이 나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영숙, 영희, 영자가 다 1000만 점을 넘으면 1000만 점을 넘어서 네트워크를 또 만들고 PT가 되면 영란이 에메랄드가 되고 연소득 1억 이상 안정적인 여행을 갈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된다.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2차 보너스가 독립그룹이 6%라는 거에서도 그때부터 저는 비전이 보이더라고요. 잠깐만, 그러면 저게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굴러가게 만드는 그룹이 많아질수록 나의 2차 보너스는 커지겠네? 거기까지 좀 상상이 됐습니다. 자, 3차 보너스까지는 설명 다 안 드릴게요. 3차 보너스가 또 있는데 거기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얘기가 길어져서 우선은 제가 이제 수익 구조를 듣고 나서 수익 구조가 합리적이라는 건 이해를 했어요. 이건 누구도 손해보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손해보는 구조는 아니고 불로소득이 없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자, 불로소득이 없다는 거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제가 이게 남성 사업자들, 남성 리더님들이 접속하는 방식이 좀 여성 리더들하고 다른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뭐냐면 제가 수익 구조를 듣고 우리 나영 스폰서님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셨는데 그날 제가 뭘 물어봤냐면 아까 처음 그림 기억나시죠? 영란 일식이 이게 기억나시죠? 영란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한 20만 PB만 썼는데 일식이가 980만 PB가 되면 나는 20만 PB만 쓰고도 SP가 되는 거네요? 를 물어봤어요. 최저보장제하고 MD 보너스 설명을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최저보장제하고 MD 보너스 설명을 듣고 나서 제가 불로소득이 없다는 걸 이해했어요. 사실은 수익구조를 처음 들을 때 거기까지 물어봤던 거는 상상을 많이 한 거죠, 제가. 머릿속으로 성을 허물었다가 쌓았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MD 보너스, 최저보장제 얘기를 들으니까, 불로소득이 없네. 결국은 그만큼 해야만 되는 거네.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그만큼 해야 되는 거네. 까지 깨달았고요. 최종적으로는 저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느낌이 왔던 거는 저걸 갖고 싶다였어요. 제품이 좋고, 제품이 좋고, 친환경적이고, 지구를 생각하고, 소비 운동이고, 프로슈머 마케팅이고, 다 떠나서 갖고 싶다. 저걸 가질 수 있으면 해결되겠다. 이생망이 해결될 수 있겠다. 이생망이 역전될 수 있겠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수익 구조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저한테는. 자, 그래서 그런 욕심으로 제가 검토해야 되는 숙제가 남았어요. 제가 이제 이 대목에서 보면 제가 박 사장님의 파트너가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트워크 자산이 되려면 몇 가지 검증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왜냐면, 우선 이게 네트워크로 자산인성, 안정적인 자산이 되기 위해서 유통 아이템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제품 수급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어 있는가. 안정적으로 이 제품이 수급되어지는가. 그 다음에 보장의 기간과 영속성은 확보되는가.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그 다음에 안전하고 도덕적인가. 이 6가지의 어떤 검증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이제 그 6가지를 짚어가죠. 우선 유통 아이템이 뭔가 봤더니 고품질의 생필품이라고 해요. 고품질의 생필품이고 유로모니터 1위 제품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고품질의 생필품이라는 게 그냥 아메이가 우리는 고품질이요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고품질이라는 거는 이영란 리더가 우리 예민한 깐깐한 이영란 리더가 제품을 쓰는 과정에서 이제 느낀 건 있었죠. 저 사람이 다른 세제 못 쓰고 이것만 쓰는 이유가 있겠고 저 사람이 다른 샴푸 못 쓰고 이 샴푸만 쓰는 이유가 있겠지라는 건 이해를 했는데 중요한 건 어떤 인증을 받았느냐를 검토해 봐야 됐어요. 그래서 세이프 초이스는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강물을 오염시키지 않는다고 인증을 받아서 초이스에 딱 박아놨어요. 초이스에 딱 써져 있습니다. 제품에도 표기가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유기농 인증을 받았고요. 에코서트에서. 자, 비건 소사이어티에서 비건 인증도 받았습니다. 화장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비건 인증도 받았고, 영국 알러지 재단 같은, 아까 금방 이강 리더가 얘기했던 공기청정기의 인증기관은 영국 알러지 재단이죠. 자, 포레스트 폴 저거는, 지구상에 이런 거예요. 세계 임업 단체예요.
그래서 숲을 만들고 이 숲을 조림해서 지속 가능하도록 숲을 관리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벌목해 가면 딱 그만큼 조림을 다시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탄소 발자국을 제로로 만든 상태로 숲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단체고요. 그 단체에서 포레스트 폴 아메에서 만드는 제품은 숲을 지키는 나무로 만들었다라는 걸 인증받았고요. 자, 즉 정수기 공기청정기 더블엑스는 유로모니터 1위 제품입니다. 적혀 있습니다. 유로모니터 들어가면 적혀 있고요. 나머지 제품들이 저렇게 많았다고 사실은 저기서 좀 놀랐어요. 정말 다 있네. 저 냄비가 아메이 건지도 저는 그때 알았어요. 우리 집에서 10년간 저 냄비를 썼는데 저게 아메이 거였구나. 얼마인지도 몰랐죠, 저는. 그리고 간장, 고추장, 저 티슈, 기저귀, 분유, 뭐죠? 식용유, 라면까지, 사발면, 커피까지. 그래서 유통 아이템으로서는 충분하다. 제품력도 있고 인증도 되어 있고 유통 아이템으로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정도를 갖췄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수급의 지속 가능성이 저는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게 이슈퍼, 단골들을 만들었습니다. 내 슈퍼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단골 고객들이 많아졌는데 제품이 동나면, 그죠? 제품 수급이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제품 수급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어 있는가가 그래서 저는 중요했습니다. 그랬는데 뉴트리라이트 농장과 GMP를 확인하고 믿게 됐어요. 뉴트리라이트 농장이 1920년대부터 조성이 됐더라고요. 1928년부터 조성이 시작돼서 첫 제품이 1934년에 나왔는데 돌아가신 저희 선친이 193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태어나서 돌아가신 분보다 10년 전에 농장이 조성되기 시작했다는 거고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관심이 있어서 그전부터 그런 기사를 많이 접했었는데 몬산토가 전 세계 씨앗의 70%를 가지고 있거든요. 씨앗은행. 몬산토는 씨앗은행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몬산토의 출발은 화학회사입니다. 농약회사예요. 그러니까 몬산토가 씨앗은행을 갖기 시작한 이유는 농약을 만들어서 제초제를 뿌려봤더니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제초제에 견디는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GMO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품종 개량을 위해서 씨앗을 만들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씨앗이 전 세계 70% 작물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뉴트리라이트는 씨앗 은행을 독자 관리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1920년대부터 그 씨앗을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계속 재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GMP 인증이라고 했습니다. GMP 인증, Good Manufacturing Practice니까 저것은 안정적으로 공장에서 계속 양산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거죠. 미국 식약청이. 그래서 안심할 수 있었고요. 신뢰도 실험실. 이 동영상은 유튜브에 많이 떠 있습니다. 신뢰도 실험실 검색하면 특히 이제 정수기 실험하는 영상이랑 해서 어떤 아저씨가 나와서 막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신뢰도 실험실 꼭 안 보신 분들은 열람해 보십시오. 신뢰도 실험실을 확인하고 제가 더 확신을 하게 되는데 기계를 부수더라고요. 연구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기계가 부서지는 그 한계죠, 한계. 부서지는 한계점을 실험하는 거더라고요. 얼만큼 수압일 때, 얼마나 썼을 때, 몇 년을 썼을 때. 결국은 제품의 내구 연한을 넘어서는 실험을 계속 반복함으로 해서 제품의 내구성을 확보하는 거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였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플랜의 역사성. 1959년부터 이게 지속되어 왔고 미국 시장의 현재가 한국의 미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미국 시장에 미국 아메이에 올라 있는 제품군을 보면 지금 우리 제품군보다 한 10배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제품들이 만약에 한국 아메이에도 들어온다면 다른 슈퍼를 갈 필요가 전혀 없겠다. 지금도 좀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저희는 먹거리만 야채나 야채 과일 정도 이런 정도 쌀 정도가 아니면 사실은 거의 다른 마트를 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치앙마이 가서 그 아메이 가봤더니 거긴 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쌀도 있고 정말 별게 다 있더라고요.
무슨 칩도, 야채 말린 칩도 있고요. 과자. 네. 그다음에 식물 비료가 있어요. 유기농 비료. 완벽, 이 정도구나. 네. 하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비즈니스 플랜이라고 하는 게 제품이 마를 수는 없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저게 전 세계가 제품력을 공유하는 네트워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품 수급의 지속 가능성은 확보됐다. 자, 안전하고 도덕적인가? 이게 되게 중요했는데, 자, 무자본 사업이고 100% 소비자 만족 보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959년부터. 산 제품을 그대로 가져가면 상가격 그대로 반만 남아있으면 환불을 해준대요. 근데 처음에 안 믿었거든요. 설마 뭔가 핑계 대겠지, 트집을 잡겠지. 처음에 제가 제품을 뭐 반품하러 왔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이유를. 그래서 이유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그래서 거기 써야 되잖아요, 사유를. 그래서 그냥 썼어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네? 진짜네? 그리고 제가 무자본 사업이라고 하는 그 비전을 박사님 강의를 통해서 들을 때 저는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무자본 사업이어도 된다가 아니라 무자본이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나는 집에 홈샵 차리고 제품 매점 매석하고 PB 올려갖고 나 핀가겠다고 하는 파트너들 안 돕습니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사실 여기서 이 팀의 어떤 비전도 봤어요. 건강하다. 적어도 건강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식의 지침이 여기는 만들어져 있는 팀이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마케팅 플랜은 아까 처음에 제가 수익 구조에서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가능한 일이겠다. 합리적이다. 그 다음에 원포원과 ESG 경영. 기업이 갖고 있는 ESG라고 하는 화두는 최근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슈가 되잖아요. 최근에 언론에서 ESG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아메이를 처음 접할 때, 이게 이제 2018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아메이 홈페이지에서 어떤 문구를 발견하냐면,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동영상이 있었고, 그게 이제 올라와 있었어요. 교육자료에. 그래서 제가, 뒤져서 보다가 그걸 보고, 공유가치 창출? 이건 뭐야? 그래서 이제 공유가치 창출에 대해서 막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사회환원, 기업의 기부금과 공유가치 창출을 비교해서 제가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 저 ESG 개념이 그거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금에 와서 저런 개념으로 정리가 된 거죠. 근데 당시 아메이는 이미 공유가치 창출, 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 하는 공유가치 창출을 이미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포원이 그거였죠. 원포원이 한국의 기업들, 한국의 중소기업들, 제품력은 있으나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돕겠다. 같이 상생하겠다. 그래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도덕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친환경과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다. 비건 인증을 받았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비전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마지막으로는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유통시장에서 모든 유통은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죠. 그렇죠? 과거에 도매, 소매, 총판, 이런, 마트, 골목골목의 상권들조차도 이마트가 들어오는 순간 다 끝나버리잖아요. 홈플러스가 들어오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유통망을 소비자가 나누는 일이라는 데에서 사실 도덕적인 확신과 비전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했던 게 보장의 기간과 영속성이었어요. 이게 네트워크를 만들면 이 네트워크가 지속해야 되잖아요. 어느 날 없어지면 내가 만들어 놓은 자산이 공중에서 날아가는 꼴인데, 그래서 이건 저한테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제가 서치를 했고요. 1959년에 창업을 해서 전 세계 철수한 이력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그 아메이 스토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한 권. 이게 재밌습니다. 얇고 재밌어서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읽듯이 읽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1959년에 창업을 했는데 전 세계에 철수한 곳이 없다. 이건 되게 중요한 비전이었습니다. 철수하지 않는다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DNB 지수 5A1이 28년에 계속 5A1을 받고 있다. 이거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기업의 신용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다가 쓰지는 않았는데, 제가 어떤 친구와 논쟁을 하다가 친구가 무슨 기사를 가지고 왔어요. 무슨 기사였냐면, 미국 30대
미국 30대 기업 어쩌고저쩌고 왔는데 거기 아메이가 없어요. 그래서 야, 너 5A1 이렇게 됐다면서 왜 아메이가 없어? 그 신문 기사를 잘 읽어보니까 그 밑에, 표의 밑에 30개 기업이 쫙 나와 있는데 그 밑에 표에 미국 나스닥 상장사 기준이에요. 비상장 회사입니다. 아메이는 상장사가 아닙니다. 주식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기업이죠. 자, 왜 주식시장에 공개되지 않았냐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이유들 때문이에요. 자, 82년도에 캐나다 법인이 캐나다 법인이 국세청으로 또 고발을 당합니다. 자, 그게 이 근거가 이런 방식이에요. 제가 아주 디테일한 내용을 다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부가가치세를 이 ABO들한테 매긴 거예요. 당신들은 제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일으켰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십시오. 그래서 아메이가 부가가치를 중간에서 횡령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논리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법적으로 소송이 붙었습니다. 근데 법정 소송이, 이런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면 30년을 가야 되니까 오래 걸리죠.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소송이죠. 근데 아메이 본사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항소 포기. 자, 이걸 가지고 5년, 10년 걸려서 소송을 하면 에비오들은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사업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먼저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납부해버려요. 캐나다 정부에. 알았어, 낼게. 납부하고 10만 ABO들한테 소송이 붙어서 미지급되었던 보너스를 한꺼번에 다 보상합니다. 그 기간 비례해서. 이 사건이 82년도에 있었던 이 사건이 저한테는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보장성을 확인하는 데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말레이시아 법인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76년에 말레이시아 법인이 들어가서 95년도까지 19년 동안 연속 적자가 납니다. 연속 적자를 감당합니다. 글로벌 아메이가 감당하고 철수하지 않는다. 아메이를 통해서 성공을 꿈꾸는 ABO가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면 절대 철수하지 않겠다가 창업자의 레퍼런스고 그것이 이 기업의 정신이죠.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겁니다.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서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이 되는 순간 ABO들의 이익보다 주주들의 이익이 먼저가 돼요. 자, 한국에서 뿌리를 내렸던 수많은 네트워크 업체들이 미국 업체들이 철수한 사례들을 아실 거예요. 메디케이도 철수했죠. 어디였죠? 몇 군데 A본도 철수했죠. 자, 그 회사들은 주식회사입니다. 자, 주주들이 거기 수익 안 나오는 거 빼라고 하면 빼야 돼요. 그 시장 철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장이 되지 않은 거고 상장을 시키지 않은 거예요. 95년 고베 지진이 났습니다. 일본에서. 물류통이 완전히 마비됐죠. 그런데 이때 전년도 실적 기준으로 일본에 활동하고 있는 ABO들에게 100%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코로나 때 어땠죠? 코로나19가 터져서 마스크 대란이 났죠. 마스크 대란 때 SP 이상 리더님들 집으로 마스크 배송됐습니다. 대구에 그때 우리가 고담시티라고 막 그랬던 대구로 마스크 특배송 했던 기억 나실 거예요. 사실은 이 네트워크가 보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업이 걸어온 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한 문제죠. 자,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비전이었습니다. 소비 대상의 무한성. 저게 무슨 말이냐? 제가 무슨 일 하는지 아시죠? 저는 미대를 가는 수험생들을 지도합니다. 제가 미대를 가는 수험생들을 지도한다고 하면 제가 가르칠 수 있는 대상이 좁혀지죠. 전국에 수험생이 24만 명 정도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그러면 그 수험생 중에서 미대를 가는 수험생이 몇 명일까요? 14,000 됩니다. 14,000명. 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 근데 거기서 지역을 빼야죠. 그죠? 지금 뭐 부산, 울산, 뭐 전주 이런 데 있는 학생을 제가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 제가 접할 수 있는 학생의 숫자는 불과 1, 2천으로 한정되죠. 그죠? 근데 그 1, 2천도 수많은 미술학원가 선생님들이 있죠. 사실은
저한테 주어진 시장은 굉장히 그만큼 쪼그라들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비즈니스에서 생필품의 어떤 캐파를 이렇게 확장해서 보니까 이건 소비 대상이 시장이 무한하구나. 그동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처럼 이런 학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대상한테 DM을 보낼까 고민을 해요. DM이란 말 아시죠? 다이렉트 메일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광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컨텐츠와 존재를 알려서 광고를 해야겠는데 누구한테 광고를 해요? 불특정 고3들한테? 그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노트 300권 뿌리면 300권 노트를 받은 학생들 중에서 실제로 그림을 할지 안 할지 가능성이 있는 학생은 5%가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여서 제가 그 일을 그만뒀습니다. 광고 안 한다. 그러면서 어려워졌죠. 자, 아무튼 이 일은 치약을 쓰는 사람 누구나에게 전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일을 하던 사람한테는 이거는 굉장히 다르게 보였어요. 위험한가? 위험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또 한편 제가 이제 짜투리 시간을 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휴식 시간이 없긴 합니다. 휴식 시간이 없고 그만큼 휴일도 없고 그 전보다 일을 더 많이 하게 되죠. 많이 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뭐 몸이 아파지지도 않더라고요. 밑에 애들 하도 들어 부어서 챙겨 먹고 여기서 건강 정보들을 들으니까 그렇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밥을 먹을 때도 조심하는 게 생기고 운동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위험하지 않더라고요. 겸업이 가능한가? 이게 중요했습니다. 내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저는 지금 여기 나와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따가 끝나고 또 저는 일하러 갑니다. 그죠? 저녁 미팅에 저는 그래서 못 와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비전이 있더라고요. 겸업이 가능하다는 거. 그다음에 그렇게 돼서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해야 하는 일이구나. 이건 안 하면 바보다.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미래지향적인가가 저는 되게 중요했어요. 지금 당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영속할 수 있을까? 50년, 100년? 내가 앞으로 50년은 더 살 것 같은데 평균 수명을 봤을 때 50년, 100년 더 지속될 수 있을까? 상속이 된다고? 그럼 50년, 100년 이상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미래지향적인가가 그래서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의 선진화라고 제가 써놓은 거는 소비의 선진화라는 말이 좀 떠오르지 않아서 저 말을 써놨는데 사실은 이런 개념이에요. 한국에 91년도에 아메이가 처음 들어올 때 세제 5가지로 들어왔죠. 지금은 몇 가지죠? 600가지 이상으로 늘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소비는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 확대돼 가고요. 우리가 요새는 아메이 물건 비싸라는 사람이 적어요. 그죠? 그러니까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아메이 영양제는 비싸서 못 먹어라는 사람들이 거의 다였죠.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먹을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전해보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GNP가 올라갔으니까 개인 소득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사회가 사회적으로 물적 토대가 상승하고 올라가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살게 되면 소비 트렌드도 상향하죠. 그러니까 전에는 8만 원짜리 영양제 못 먹던 사람들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가 선진화된다, 상향된다, 상향의 그래프로 간다는 거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미리 지향적이다. 그러니까 제품질이 좋다는 것, 고품질의 제품을 끊임없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 그 회사가 제품력에 목숨 걸었다는 것은 미래지향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었고요. 헬스 앤 웰니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이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 혹시 50세 이상인 분들 중에 내가 20대에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본 적이 있다. 내가 20대, 30대, 40대, 50대. 그렇죠. 2030인 분들, 난 20대에 단백질 보충제 먹어본 적이 있다. 다예요. 그죠? 그러니까 헬스 앤 웰니스 시장이 확장된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너무너무 확고한 비전이더라고요. 프로슈머 마케팅이고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거. 자, 이거는
이 부분에서 저는 사실 아까 도덕적인가와도 연결지어서 이해를 좀 했습니다. 자, 유통산업이 유통 플랫폼 산업으로 변하고 있다고 해요. 자, 이건 중개 이코노미라고 하는 웹진에서 발행한 발표한 자료인데, 고전적으로는 제품 공급을 생산자가 하고 마케팅을 해서 소비자가 판매하는 방식에서, 자, 일방향 구조에서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겁니다. 제품 공급부터 마케팅 판매까지 한 방향으로 흐르는 거에서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 있고 이 플랫폼에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업자가 있고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이 플랫폼에 접속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 배달의 민족이죠. 그죠? 예. 영세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배달의 민족에 접속을 해서 제품 등록을 하죠. 자, 우리 치킨집에서 사주세요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배달의 민족에 접속을 해서 치킨집을 고르죠. 자, 이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유통의 방식이, 유통산업이 일방향성에서 플랫폼 중심으로 양방향성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느끼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기업과 개인의 영역과 역할은 이렇게 과거에는 진행돼 왔어요. 대량 생산을 해서 유통과 판매를 거쳐서 고객에게 가는, 전달되어지는. 그러니까 상품이 이런 유통 경로를 거쳐왔다면 여기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기업의 몫이었고요. 자, 개인은 소비. 그다음에 개인 중 일부가 소매점 정도를 했겠죠. 소매점 정도를 하는 개인이 있었을 겁니다. 자, 기업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이렇게 변합니다. 자, 쿠팡, 뭐죠? 아까 배달의 민족, 뭐 카카오, 모든 플랫폼 업체들은 다 대기업이죠. 사실은 과거에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대기업이 그 대기업 자본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것으로 건너온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대기업과 소생산자 플랫폼 모두가 기업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소생산자 일부와 고객이 개인이죠. 자, 여기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 환경에서 요거를 아메이로 바꿔볼게요. 아메이로 바꾸면, 자, 아메이는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플랫폼을 개인이 해요. 프로슈머라고 하는,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합성어인 프로슈머라는 개념으로 개인이 이 유통을 담당합니다. 개인이 유통을 담당해서 기업은, 아메이는 제품만 생산합니다. 오로지 제품만 생산하고요. 소기업, 우리가 원포원 기업쯤이 되겠죠? 원포원 기업을 납품하는 소기업들도 기업의 분에 들어가겠네요. 제품을 납품하고요. 이 납품한 제품을 우리가 유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비자들이 유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비자의 파이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확장되죠. 가능성과 캐파가 커지게 됩니다. 자, 이런 맥락으로 저는 이 비즈니스가 합리적인 것을 넘어서 미래에 어찌 보면 경제를, 경제 민주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도구라는 생각까지 들게 됐습니다. 제가 2017년 12월에 이거 들으셨나 본데요. 2017년 12월에 회원가입을 했으니까 사실은 회원가입이 12월이었으니까요. 제가 첫 미팅을 2018년 2월에 나왔습니다. 겨울 동안 제가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2018년 2월에 제가 판교에서 박 사장님 사업 설명을 처음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박 사장님 사업 설명을 처음 들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음원을 많이 들었어요. 이런저런 음원을 막 듣고 있어서 이 사람이 저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 음원 듣다 보면 뭐 처음 소개할 때 아무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히스토리는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 모른단 말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날 사업 설명을 듣는데 제가 박사님 강의를 한 2개인가 녹화된 걸 들었더라고요. 사업 설명 들었더라고요. 대전 거 하나 하고 막 들었어요. 근데 아무튼 판교에 가서 사업 설명을 들었습니다. 처음 들어서는 그냥 그런갑다 했어요. 계속 들으면서 좀 이해가 좀 됐고요. 2017년 12월에 회원가입을 해서 2018년 10월에 실버가 됩니다. 실버 프로젝트 1000만을 합니다. 1000만을 할 때 참
저때 9월 달에 앰버스피어 스카이가 나왔어요. 신제품. 그래서 스카이 세대로 실버로 갔습니다. 스카이 세대. 내가 한 대 사고 학원에 한 대 넣고 누구한테 하나 전달하고 친구한테. 그래서 스카이 세대로 실버로 갔습니다. 저 빅 아이템은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아까 블루 우리강 리더가 얘기했는데 그런 아이템은 이 변화 지점에서 나오는 아이템 되게 중요해요. 이거 핀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무기이자 도구가 됩니다. 잘 활용하셔서 미리 지금 좀 깔아놓으시고 9월에 PB를 좀 거두시기를. 수확을 2달, 원래 우리는 수확을 2달 뒤에 하거든요. 지금 뿌려놓고. 2018년 10월에 SP가 됐고요. 19년에 플래티늄이 되고, 그러니까 연달아서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딱 그냥 1년 12달 찍어서 2019년 9월에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됐고요. 그 해에 시너스트 그룹 보상여행을 갔습니다. 캄보디아에 갔었고요. 우리 이제 시너스트에서 그랜드 이글이 분리돼 나왔으니까 또 스폰서님께서 그룹 차원의 뭔가 또 프로모션을 걸어주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행 점수가 좀 부족했다. 그래서 뭐 아메이에서 보내주는 보상 여행을 못 가게 되더라도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분명히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랜드 이글 차원의 프로모션을 아마 해주실 겁니다. 자, 2020년에 재달성하면서 NCA를 성취했어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여행 점수를 채웠다는 거예요. 한 사이클을 더 돌고 나서는 여행 점수를 채웠으니까 뭐랄까 네트워크가 더 커졌다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2020년에 루비를 하고요. 21년에 NCA 2차 성취, 난캐시어도 2차 성취를 하고 저 나트랑과 시드니는 못 가서 이제 돈으로 그때 돌려받았죠. 돈으로 받았었고 그 다음에 20년 작년 9월에 치앙마이 여행 점수를 채워서 지난 2월에 치앙마이 우리 여기 리더님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24년 9월에 이제 미리 써놨습니다. 24년 9월에 파운더스 에머럴드를 성취해서 크루즈를 타겠다고 지금 결단하고 뛰고 있고요. 이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네. 대답해 주시니까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할 겁니다.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그래요. 아까 제가 이생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생망이 아니라 이번 생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파운더스 에머럴드 정도까지 하고 나면 바꿀 수 있겠다. 아까 제가 2017년에 절망적이었던 그 상황에서 완벽하게 회복하고 반전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생바로 바꿨습니다. 이생바로 바꿨고요. 저 따위가 할 수 있으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실제로 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 함께 저 이생바를 통해서 인생 2막 준비하고 만드시기를 기원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